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하고 나는 형 독학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 4탄 김일성이 서방 자본주의를 구하다입니다. 등신 같은 새끼야. 바로 들어가죠 뭐. 지난 영상에선 1946년에 독일의 흥어 윈터 와서 독일에서 이제 30만 이짜짜짜 굶어 죽었고 얼어 죽은 다음에 미국이 이제 쇼미더머니였죠. 예, 마셜 플랜으로 이제 산소호흡기 꽂아줬다. 오늘 영상은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서독이 얼마나 간신히 만들어졌나. 뒷부분은 이제 그러던 서독이 6.25 전쟁으로 돈벼락 맞았다. 예. 1946년 겨울에 뭐 30만 이짝저짝 굶어 죽었던 나라가 불과 5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근데 이걸 독일 지식인들이나 정부는 쉬쉬하고, 예,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이제 뭐 독일 노인네들. 예. 더 웃긴 건 이제 독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무조건적인 동경, 예, 상상임신, 뭐 이런 거죠. 독일만 존나 부지런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항상. 예. 아무튼, 자, 갑시다. 1948년이었죠. 1948년 2월에 런던 6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 영프, 점령지 합치고 서독의 단독정부 구성 허락했다. 그리고 이제 연합국관리위원회 이제 해산했죠. 예. 그해 6월에 마셜 플랜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통화개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난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이 통화개혁한 까닭이 이제 당연히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에 이제 들어올 소득 경제를 이제 피검사 한번 하고 피 한번 싹 갈아준 작업이거든요. 이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1달러에 4.20 마르크로 바꿔주면 되겠군. 요게 고정시켜. 요게 이제 최종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전에 이건 이제 결론이고 실물 경제 규모를 이제 한번 추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독일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일단 임시로 돈 한번 찍어서 뿌려본 거죠. 폭격으로 일단 독일 전체가 나라시가 됐고 그래서 물건 부족했기 때문에 나치가 게다가 또 전쟁한다고 키워놓은 통화량 때문에 인플레 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독 지역의 정확한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게 미국이, 예, 그게 핵심이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왜 돈 괴짝제 찍어서 왜 이게 비밀리에 막 브레멘 항공까지 날랐다며요. 막 그래서 나무 괴짝에 이제 나눠 싣고 300대 넘는 군용 트럭으로 서독 전역으로 이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이제 라이스방크 이제 나치 때 중앙 역할을 했었죠. 여기 뭐 지금은 이제 분데스방크인데 그래서 일로도 이제 보내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때 찍어냈던 이제 렌텐마르크라고 있어요. 그 렌텐마르크랑 나치 때 발행했었던 라이스마르크 요게 이제 화폐였는데 가뜩이나 이제 뭐 경제 대공황에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시달려온 독일 사람들한테 이제 얘네들 돈을 믿기가 어렵지. 나치 이제 끝났잖아. 근데 뭐 라이스마르크 이거 뭐 돈이야? 그래서 돈을 안 믿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그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100원 써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100원 역할을 한다는 이제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막 아미라고 있습니다. 아미. 뭐 방탄 그 아미 그 아니고 그러니까 찌가레튼 베아롱이라고 해가지고 왜 뭐 담배 통화? 예, 그러니까 담배가 이제 돈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뭐 럭키 스트라이크.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연합국한테 이제 배급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뭐 카멜도 보이네요 지금 그죠? 그래서 담배 한 갑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급품이랑 이제 바꾸는 거죠. 뭐 이제 찌가레튼 베룽. 그래서 이것만 갖고 이제 쏠쏠한 영상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뭐 활달하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그 48년 6월 11일 날, 6월 20 날 이제 요게 이제 딱 발표가 돼 21일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이제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렌텐마르크든 라이스마르크든 일주일 안에 니네 갖고 있는 돈 싹 다 바꿔야 돼. 새로운 돈 이름 도이체 마르크야. 그래서 이거 이제 10 렌텐, 10 라이스마르크, 렌텐마르크, 요거 1 도이체 마르크로 바꿔줄 거야. 자, 시작! 이제 한 거죠. 그날 아침부터 이제 서독 지역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제 막 또 일단 또 선택 여지 없으니까 또 휴지 조각 될까봐 집회. 그러니까 연합국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제 갖고 있던 돈 다 바꾼 거죠. 이때 미영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독 지역에서 화폐 개혁하니까 소련이 이제 빡쳐서 갑자기 베를린으로 가던 철도랑 도로 다 갑자기 봉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를린 봉쇄죠. 예, 베를린 봉쇄. 아직 베를린 장벽 세우기 전입니다. 베를린 봉쇄 그냥. 그래서 스탈린이 이렇게 쪼잔하게 하니까 미영프가 이제 수송기 긁어 모아가지고 공중으로 이제 엄청난 물량 이제 서베를린까지 수송해 버리죠. 서베를린 가는 길 다 막아버렸으니까 소련이. 그리고 이제 미영프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 하게 됩니다. 그 본격적으로 할 거 한다는 게 뭐냐? 미영프 연합군 사령관들이 1948년 7월에
지역 대표 독일 정치인들 11명을 프랑크푸르트로 다 부릅니다. 여기 그 나치 독일 시절에 이제 거대 독점 화학 기업 이게 파우본이라고 하는 회사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파우본 그 본사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당시 이제 미 군정 사령부였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파우본 개베우드 이래가 그 괴테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 이제 베스텐트 캠퍼스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여기가 대학교인데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이 뭐 캠퍼스가 여기 말고도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안에 이제 네 군데는 더 있는데 뭐 리트베르크에도 있고 뭐 보켄하임에도 있고 니더라트에도 있고 이제 기나임에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일로 이제 불러요. 독일 정치인들 11명을.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문서라고 하는 여기 이제 사인을 시킵니다. 이 문서가 개 중요한 게 연합국들이 정해준 헌법 제정 지침입니다. 헌법 제정 지침.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헌법 하는데 대체 헌법이 뭡니까? 어디 가서 누가 야, 너 헌법 뭐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어떤 나라에 대한 설계도고 그 나라 설명서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 나라 설계도이자 설명서. 이거 헌법이야. 자, 미 영프가 서부 독일 지역에 단독으로 정부 꾸리라면서 그래서 정부 꾸리려면 설계도랑 나중에 사용할 설명서 필요한 거 아니야. 니네 이거 이제 그거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하고 준 문서예요. 그게 요 프랑크푸르트 문서입니다. 독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 여기 보이시죠? 4개. 첫 번째는 이제 연합국도 이게 이제 권유라고 불렀는데 독일 말로 이제 엠페얼룽. 그래서 엠페얼룽. 그래가지고 2달 안에 회의 열고 연방주의 민주주의 컨셉으로 헌법 만들어서 검사 받지? 그렇게 할 거지? 그리고 11개 소득 지역 연방주 경계 우리가 대충 나눠놨거든. 그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통적인 형태 고려해가지고 새로운 주 만들고 또 우리한테 검사 받을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대외 무역, 다른 나라랑 무역하는 거, 그리고 제1공업지역 루르 계속 연합국이 관리할 거, 이거 알지? 그렇게 이제 너네도 할 거지? 그 네 번째, 화폐 개혁한 거 알아? 그거 따라갈 거지? 이제 요런 식이고.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독일 그 정치인들이 이 4가지 컨셉으로 이제 헌법 너네 한번 생각 좀 해봐. 요거 이제 조별과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문서에 이제 사인했던 독일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코블렌츠의 리터슈투어츠라고 하는 호텔에 모입니다. 여기 호텔. 지금은 여기가 이제 뭐 호텔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기념비만 서 있는데 여기서 4월 동안 회의해가지고 조별과제 우리 이렇게 할게요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 계획서가 코블렌츠 결의입니다. 코블렌츠 결의.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숙제 하려고 독일 정치인들이 8월에 여기입니다. 그 바이에른의 킴제 호수, 킴제라고 하는 호수인데 이 킴제에 있는 헤렌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 그 호수 위에 있는 섬에서 이제 만납니다. 요 건물이 요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렌 킴제라고 하는 회의를 엽니다. 헤렌 킴제 회의. 요게 이제 한 2주 정도 복닥복닥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정에 이제 95쪽짜리 헤렌 킴제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뭐 95쪽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냈는데 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 이거 헌법은 좀 그래요. 이게 그냥 기본법 정도로 좀 합시다. 그런도 계제지. 기본법 정도로 합시다. 나중에 이거 우리 지금 헌법 만들었다가 괜히 영혼이 분단될까봐 두렵네요. 두 번째, 의회가 아니라 의회적 위원회, 의회스러운 위원회 요거 만들어서 기본법을 정할게요. 우리가. 한번 나중에 검사 받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 새로 생기는 정부는 옛날에 그 독일 제국, 비스마르크, 그 독일 제국 연장선도 아니고, 또, 그냥 뭐 이게 또 소독 자체가 또 나라도 아닌, 그냥 프로미조리움, 그러니까 임시방편, 뭐 임시정부,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갑시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여기 이제 헤렌 킴세 보고서에 요 내용이 이제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미 영프한테 제출을 했더니 미 영프가 콜을 합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게 현대 독일입니다. 미국한테 강제로 할 수 없이 받은 선물. 그게 얘네 민주주의예요. 그건 뭐 일본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쪽발이들은 자기들이 만세불변의 민주국가라고 의시되지는 않지. 우리도 이제 유럽의 이런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뻔뻔한 백치미? 이런 거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좀 쌍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게 중세 소녀 시절에는 이제 가난 속에 있었는데도 의시됐고, 신성로마 제국 때는. 신성로마 제국이 뭐 부자였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대 처녀 시절에는 이제 가난 벗어났다고 의시되고. 또 현대 이제 중년 여자 돼서는 망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고 또 이제 의시되고. 우리만 왜 이렇게 자학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린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더 자학해야 해. 그게 냉철한 지성이야.
이건 뭐 완전 망국적인 세디즘입니다. 아, 빡도 내요, 진짜. 이거 생각할수록. 야, 뭐 아무튼, 근데, 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프랑크푸르트 문서랑 이제 코블렌츠 결의, 그리고 이제 헤렌 김세 보고서, 요거에 의해서 의회적 위원회, 요게 만들어집니다. 의회 아니에요. 그냥 의회스러운 위원회야. 임실하잖아. 셀프 임시정부. 그래서 이게 이제 11개 주에서 지정했었던 65명의 대의원들이 본이죠, 본. 쾰른역 밑에 본. 그 본에 있는 알렉산더 퀘니히 박물관에 모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율사들, 뭐 정치인 출신들, 뭐 이제 공무원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뭐 최소 6명 정도는 애매한 나치 행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대의원들 중에 또 이제 한 5명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갔었던 형들이어가지고 조금 아무래도 이목이 좀 집중됐죠. 좀 예전에 좀 개겨줬던 형들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나치 집권 전에 소독 최대 도시 쾰른 시장을 17년이나 했었던 70 넘은 노익장의 콘라트 아데나워, 요 형님이죠. 아데나워 형님. 요 형님이 있었거든요. 뭐 이 형님 뭐 쾰른 토박이죠. 뭐 쾰시. 그래서 뭐 약간씩 쾰른 사투리도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이 형이 이 의회적 위원회 회장 맞습니다. 그래서 48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소득 세우기 위한 기본법, 그룬트 게제츠죠. 그래서 기본법 통과시켰고, 그룬트 게제츠. 통과시켰고, 연방 하원 선거법, 하원 선거, 그리고 이제 연방 의회 규정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49년 8월 14일 날 첫 번째 연방 총선이 이제 딱 치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이 형이 70 넘은 나이에 총리가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까만 애들을, 그리고 노란 애들, 그리고 진한 빨강, 요 셋이 연합정부로 이제 구성을 하고, 요 연합정부, 연립정부의 이제 초대 총리로 콘라트 아데나워 이 형님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때 거의 뭐 70 넘은 나이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 70이면 지금 거의 아흔이나 100살 근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49년 9월에 이제 연방 대통령 첫 선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다 마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이게 좀 이 물밑에서 46년도부터 여기 지금 보이세요? 최대우라고? 최대우. 독일말로 최대우인데, 요게 이제 뭐 기독교 민주연합입니다. 기민당, 기독교 민주연합, 기민당.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도 이제 뭐 앙겔라 메르켈 그 총리 집권당이고, 이제 여기 지역구 의원 회장 자리 맡으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이 최애수 밑에 보이시죠? 얘는 이제 바이에른에서만 활동하는 애들입니다. 이제 기독교 사회연합, 뭐 우리 언론에서 기사당 그러는데, 최애수, 최대우, 요거 두 개 이제 자매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요게 신의 한 수였죠. 기독교로 대동단결. 아무튼 이렇게 연방 첫 총선에서 최대우 더하기 여기 최애수, 얘네 이제 우니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 체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얘네가 집권당이 됩니다. 그렇게 아데나워가 첫 소독 총리가 된다. 그 통일 못할까봐 셀프 임시정부입니다. 지금 시스템은. 1949년 8월 중순에 연방총선 끝나고 하순에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도 개 놀랐죠. 스탈린도 뭐 성공해서 놀랐고 이 이고르 크루체토프 유형님이 이제 그 당시 핵실험 이끌었었던 과학자 대빵형인데, 그리고 10월에는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등신 같은 장제스 이제 마오쩌둥한테 대륙에서 밀려나죠. 이미 47년에서 48년 넘어가면서 미국은 멘붕이 와 있는 상태였어요, 이때. 그래서 대륙이 뭐 이미 온통 공산주의가 돼 버렸고, 미국은 이제 공산주의가 태평양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패 역할로 일본 열도를 이제 재무장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검토를 시작하게 되고, 슬슬 이때부터 이제 일본을 이제 돌립니다. 농업국가가 아니라 완전 이제 컨셉 다 바꾼 거지. 또 이제 마셜 플랜으로 돈 쏟아 부었는데 서로 경제가 안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좀 갈색 줄 보이시죠? 여기 갈색 줄.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외부 달러 부채 이렇게 돼 있는데, 달러 부채가 이제 달러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이제 달러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뭐 부채지 뭐. 그러니까 여기 봐요. 이게 지금 이 먹고 죽을 돈이 없어. 유럽은 지금. 근데 뭐 이거 어떻게 이걸로 미국 물건을 사? 그러니까 게다가 또 미국은 이제 900만 넘는 이제 제대 군인들, 1000만 이짝저짝 되는 일자리 부족.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이 2차 대전 때 지금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전체 국민의 거의 9% 가까이. 근데 지금 다 제대해가지고 지금 이때 이렇게 확 떨어져요. 그럼 이만큼이 다 이제 이거 다 애들 일자리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경제에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거죠.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물건 팔아야 돼. 지금 뭐 아펜을 팔든 무기를 팔든 좌우지간 뭘
팔아도 돈이 돌아야 돼. 안 그러면 또 대공황화 이거. 그러니까 알잖아요. 왜 사람은 피 안 돌면 푹 맞아서 이제 넘어가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돈 안 돌면 무너지는 거. 게다가 또 이게 미국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서독에서 통화 개혁을 밀어붙였는데 반짝 상점에 좀 물건이 좀 차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뭐 도로 다시 또 산업 생산 정체되고 어차피 루루를 다 지금 뭐 연합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암시장 다시 되살아나고 뭐 담배 통화 이거 아까 그 친구 또 그래서 그러니까 암이 그러니까 1950년도에 이제 봄에 실업자 수 요즘 거의 뭐 다시 100만 미만이었거든요. 그 실업자가. 근데 200만으로 한 12% 정도 이제 찍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독일이. 찍어서 뿌린 도이체마르크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야. 다음 주 암시장 이제 돌고 막 이러는 거지. 이렇게 모두가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던 그 타이밍에 모두가 기다리던 그게 터진 거죠. 전쟁. 예. 불행 몰아주기. 다 같이 골고루 불행한 거 누구 하나한테 몰아주는 게 전쟁입니다. 나머지는 정말 다 행복해지는 거고 귀신 같은 타이밍이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김일성 개세가 이제 남한테 쳐들어옵니다. 1950년 6월 25일이잖아요. 왜 6.25 한국전쟁. 그러니까 스탈린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대중국전쟁. 그러니까 그 동부전선에서 활약했었던 T-34 탱크 262대까지 받아냈다며. 이건 모두가 기다리던 담비였어요. 우리 빼고. 대공황의 기로에 있었던 미국, 서유럽. 놀랐죠, 당연히. 근데 두려워하던 스탈린이 김일성 앞서서 쳐들어온 건가 해가지고. 근데 이거 이러다, 이거 경제 살아나겠는 걸 하는 환희도 같이 오는 거지. 이제 미국은 자기들이 작살냈던 일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농업국가, 경공업국가 컨셉 이제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대공황 막아주기 위해서 얘는 어느 정도 구매력 만들어줘야겠다, 쪽발이들. 그리고 두 번째, 공산주의 범퍼링 역할 할 전진기지. 여기 지금 뭐 허쉬 초콜릿 가지고 이제 막 일본 꼬맹이들 난리 났네요. 그러니까 그 범퍼링 할 전진기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국어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컨셉을 확실하게 잡게 됩니다. 이 친구는 뭐 일본에서 거의 산타네요. 막 기부미 초콜릿. 뭐 난리 났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본 애들 그 조선전쟁이라고 부르는 드디어 이제 6.25 전쟁. 요게 이제 일본 경제에 진짜 구세주 같은 단비가 됩니다. 그 독일어의 단어에도 코레아 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코레아 붐이라는 독일 단어가 있는데 데어 코레아 붐. 그 뭐 데어면 뭐 남성 명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대표적인 좌파 신문 타게스 자이퉁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아우 히프에도 그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정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제 그냥 정관사 더 붙여가지고 더 코리아 붐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아 붐 이게 한국 전쟁으로 인한 뭐 세계 경제의 기적이야. 라인 강의 기적 뭐 그런 이제 뭐 한 나라의 경제 기적이 아니고 그냥 뻥하고 정말 전 세계 경제 기적이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뭐 케이팝 막 이런 방탄 막 엑소 이런 것처럼 최근에 알려진 내용이 아닙니다. 이 대어 코리아 붐이라는 게. 그리고 또 뭐 제가 무슨 뭘 대단하게 뭐 연구고 그런 거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옛날부터 독일 경제사학의 태산북도죠. 왜 그 한스 올리히 베일러, 뭐 이 형님, 예, 그리고 또 베어너 아벨스 하우죠. 그러니까 뭐 요 형님, 예, 그러니까 이런 형님들이 어차피 옛날에 다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자학할수록 냉철한 거잖아. 그래서 뭐 좌파 지식인이든 기레기 실세들이든 간에 이런 거 전혀 반대에 소화 안 해서 그런 거야. 독일하고 일본은 뭐 언제나 뭐 영원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사대해야 되고 선방해야 되는 나라여야 하잖아. 한국만 대대손손 병신이고 독일, 일본은 하늘에 내린 선진국이고 세계 시민적인 국민성이고 부지런하고 이건 자본주의 진영에서 의도했던 전쟁이 아니에요. 6.25 전쟁은. 전쟁이라는 건 원래 경제 문제 급한 쪽에서 먼저 일으키거든요. 뻥하고 모든 거의 대부분 전쟁이 다. 근데 한국 전쟁은 그게 아니었어. 이거는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의도했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심지어 스탈린도 미국이랑 전면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 김일성 그 등신 같은 새끼가 갑자기 그냥 일 낸 거야 이거. 정말 이건 신의 가호예요. 아니면 영어보다도 더 극적인 인류 자본주의 역사의 대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전 세계 불행 다 몰빵으로 받게 되는 진짜 빌어먹을 짓거리였지만 이거 지금 독일 주가 지수입니다. 닥스. 지금은 닥스죠. 완전 나라시 됐었던 독일과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 이 한 방으로 불과 3, 4년 사이에 다시 2차 세계대전 전으로 아니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잘 살게 돼요. 여기 좀 보시면 48년, 49년도인데 지금 요 부분이 50년의 1분기 독일 산업 생산이 1939년 전쟁 전 수준이죠. 2차 대전 전. 96%였습니다. 50년 1분기에. 근데 54년 4분기에 174%까지 뛰어요. 실업률도 아까 왜 우리 1950년 1분기 12.2% 얘기했잖아요.
53년 1분기, 그러니까 한국전쟁 거의 끝날랑 말랑할 때지, 실업률도 8.4%뚝 떨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52년 중반 정도 되면 소득 경제가 거의 자립적인 상태까지 가요. 그러면서 50년대 내내 거의 이제 소득이 완전 고용 상태까지 올라간다. 이게 독일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성장. 와우스툼. 그래가지고 요 9.7%, 9.4%, 8.9%, 7.8%, 12%, 막 신났죠 이때. 이때 실제로 수출이 50년, 52년 요 사이에 200%가 뜁니다 독일이. 그리고 50년대 내내 자본재 이게 보면 자본재 산업의 평균 성장률이 12%를 찍어요. 소비재 산업은 9% 찍고. 미국이 방향성 있게 돈 빌려주고 공장 돌리고 그 뭐 나치 그 협력했던 재벌들 카르텔 기업들 해체 안 하고 다 영업 규제 다 풀어주고 맘대로 놀아봐 판 만들어 준 거죠. 불과 4, 5년 만에 독일과 일본이 전쟁 전보다 더 잘 살게 된다. 무기 만들고 막 군함, 막 건설 장비, 군함 건조 이런 거 다 이제 막 이골이 났던 놈들 아니야. 그리고 이 그 라인강의 기적 여기서 무시 못할 부분이 동독하고 밀수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6.25 이후엔 정식 개정으로 잡히긴 하는데 이 당시 뭐 내독거래라고 해가지고 영내 교육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게 이제 비관세 무역이었습니다. 왜냐면 서독이 동독을 이제 나라로 인정 안 했으니까. 요거 이제 폐애 여기 보이십니까? 폐애 요게 이제 청산단위입니다. 폐애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1폐애가 1소독 마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소독 마르크는 대충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한 600원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대충. 그래서 이게 월경 상인들, 암시장, 막 현물 거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동독도 그렇지만 서독도 굉장히 좀 솔직히 좀 이득 서로 봤다. 1949년 사이에는 암거래가 합법적인 내독거래보다 몇 배나 더 활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53년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영내교역이 합법적인 교역의 40%였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라인강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6.25 전쟁이랑 동서독 간의 이 밀수. 그리고 이 석유파 동오기 전까지 미국, 서유럽, 일본 그야말로 뭐 이제 탄탄대로 달리죠. 예. 당시에 이제 영국 총리 해럴드 맥밀런의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사실 이 그 전시 경제의 거품을 이제 건전하게 이제 이 서서히 이제 사그라뜨렸어야 했죠, 사실. 근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이 당시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거품의 경제 지표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기적처럼 한국 전쟁이 이제 터진 거야, 여기서. 그 축복이. 그래서 미국, 서유럽, 일본 이제 완전 잭팟 터져서 이제 노나는 거죠. 이 형님 이제 아줌마 아니고 그 당시에 서독 경제장관 로드비히 이제 에어하르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뭐 꼴초여가지고 뭐 항상 뭐 담배 물고 있는 형님인데 이게 뭐 그 당시 호사가들이 무슨 뭐 힘차게 뭐 굴뚝에서 뭐 연기 내뿜는 뭐 로르의 뭐 공장 굴뚝들 상징한다 뭐 이런 드립도 치고 막 이랬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정리할게요. 이게 그 마셜 플랜 그 대가로 이제 통화개혁 이제 슬슬 인플레 이제 오고 있었는데 소련이 베를린 봉쇄하고 미영프 쪽에서도 이제 프랑크푸르트 문서, 코블렌츠 결의안, 이제 뭐 케렌 힘세 보고서 이쪽으로 이제 서독에를 몰고 갔고 드디어 49년도에 서독 총선하면서 이제 아데나워 총리가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소련이 원자탄 개발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김일성 그 등신 같은 새끼가 이제 6.25 일으키면서 이제 잭팟 터진 거죠. 서유럽하고 미국은. 미국은 이제 공산주의 확산될까봐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모든 규제 독일, 일본 다 풀어주고 독일이 이때까지만 해도 책 사러 이제 책방 갈 때 막 페이지 막 7, 8kg 들고 가고 이러던 나라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화공업 국가, 이제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들, 노인네들이 알고 있는 서독의 이미지가 불과 5년 사이에 완성이 됩니다. 예. 다음 영상이 이제 독일하고 일본 전화태도 시리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